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 아니면 이분이 이 분야에 통달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잡 다기하게 얽혀있는 여러 키워드들을 전부 묶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 한 방의 어떤 슬로건 아니면 문장 아니면 단어 이걸 찾아내는 분이 대가 또는 진짜 전문가구나 이 소리를 듣고요. 또 한 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뜻없이 던지는 그 단어를 얼마만큼 뎁스를 나눠서 아니면 얼마만큼 더 카테고리를 아래로 내려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또 대가 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점점 더 깊이감 있게 뎁스를 낮춰서 설명해주는 그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저서 하나를 같이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그러면 대부분 인구 문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얘기하는 그 인구 문제가 도대체 뭐죠? 바로 이 우리가 늘 던지는 이 단어를 깊이감 있게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그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진단해 준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철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이번에 원래 대중서적 많이 안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내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유관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들이 어떤 책 내는지 저도 본의 아니게 스크립을 하고 많이 보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책을 별로 안 내시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인데 네. 그런 분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책을 내주셨는데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특히 이번 책을 보면서 인구와 관련된 책들 요즘 많이 쏟아지는데 네. 정말 무릎을 쳤던 게요. 이 인구 문제가 도대체 인구 규모 문제냐, 인구 구조 문제냐, 네. 인구가 변화하는 아니면 적정한 어떤 숫자와 관련된 적정 인구라고 얘기해 주신 그건지 아니면 인구가 변화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정말 하나하나 이게 다른 개념이고요. 이게 이 개념과 이 관점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조망해야 되고 이걸 다 해제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쉽게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잡자마자 와 하면서 읽었던 정말 모처럼 좋은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앞부분부터 좀 압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책 내용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같이 아마 이런 부분이었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는 흑사병 있잖아요. 그 흑사병이 우리 인류가 가장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준 그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도대체 그 뒤에 우리 인류의 여러 역사와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앞부분에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와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이유가 확 그냥 잡혀버렸어요,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독자분들께.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칼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우리나라 뭐 인구 문제가 흑사병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 얘기가 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4세기 중기업에 이제 전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사건이 유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그런 바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면은 그 사회에 아주 재앙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네. 붕괴하거나 심지어는 망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흑사병을 겪으면서 뭐 본인이 죽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죽거나 뭐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앙적인 사건이면 맞겠죠. 예. 그렇지만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세 그 유럽의 봉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영주들이 소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가진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눠줘서 경작을 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이 영주를 위해서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영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까지 같이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난 소출은 영주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제 그런 구조이고 그 반대급부로 영주는 이 농노들에게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그 일종의 계약 관계였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인구가 줄게 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교섭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희소한 자원이 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섭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는 이 희소한 노동력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양보할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굉장히 농노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담이 점점 경감되게 되고요. 그리고는 원래는 부역,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그 지대를 내는 그런 구조였다가 이것이 점차 고정된 화폐로 지대를 내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농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 노동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를 축적할 수가 없지만 예.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산출을 하면은 그중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영주는 상당히 이 수입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예. 고정된 그 화폐로 지대를 받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인플레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받는 액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은 그 수입의 위기에 직면을 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해방금을 받고 농노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농노 해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 오랫동안 유대어는 봉건제가 해체가 되고 이제 근대 사회로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분들은 네. 이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실제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 그것을 좀 설명하면 다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일어났나 하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그런 숙제였고 의문이었는데요.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설 가운데 하나는 이제 수요 가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그런 절약적인 그런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나 기술을 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그 시기에 가장 임금이 높고 에너지 가격이 낮은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거군요. 인건비는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걸 돌리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에너지 예. 가격이 좀 낮으면은 그런 기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 이노베이션이 시초가 됐는데 근데 왜 그러면 영국이 그 시기에 임금은 높고 에너지 가격이 낮은 나라가 되었는가?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경작을 할 사람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동안 경작지로 있던 땅이 목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내버려두고 거기다 양을 풀어서 키우고요. 그러니까 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게 됐겠죠. 그러니까 양이 그 영양 상태가 좋아지게 되고 양모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가장 주된 말하자면 수출품 중에 하나가 모직물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소모사라는 새로운 모직 제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모종이 예. 영국에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국이 그냥 이 모직물을 만들지 않고 양모를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직물 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을 대량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수출하는 항이 바로 런던입니다. 런던이 지금 내륙 지방 같지만 강을 통해서 이제 수출항으로 이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영국이 모직물 산업의 발전하고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큰 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도시 내에 이제 분업이 촉진이 되면서 생산성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만들고 낙농 제품도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오르고요. 그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영국에서는 목탄을 주로 뗐거든요.
근데 목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입니다. 음. 근데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무튼 도시에서 연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목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전에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던 석탄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예. 석탄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석탄의 산지에서 석탄을 이제 채굴을 하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석탄을 채굴 하기 위해서 물펌프도 만들고 물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증기관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해주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인 선입견, 인구가 줄면 안 돼, 인구가 줄면 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나 봐라고 했던 것들이 과거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으로는 인건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교섭력이 상승해서 궁극에는 자유시민이 되고 산업혁명까지 국가의 혁신까지 촉발하는 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 줄면 무조건 큰 재앙이 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이런 상가에서 근무하고 계신 가게 영업하는 분들 보면 아유, 박 교수님, 좀 사람 좀 줄어야 되지 않아요? 길 건너도 다 그 치킨집이고 요 건너도 치킨집인데 한두 개는 좀 없어져야 우리가 먹고 살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문맥적인 거로는 또 안 틀린 것 같고 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의 전례도 살펴봤더니 인구가 주는 게 특정 지역이나 국가 또는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축복 같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도 우리 강소국가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이 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소국가까지 있는데 우리가 꼭 왜 인구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인구의 그 규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하고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선 그 규모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개는 인구가 주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도 한 5천만 유지가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을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어떤 한 사회 적정 인구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적정 인구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회에 어떤 한 국가의 부존 자원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자본이라든가 기술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그 조건 하에서 그 사회의 후생 수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 결국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규모를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얘기 먼저 하자면은 이 적정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나 어떤 이 삶의 부분을 보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경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그 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있어야 규모의 경제도 이제 실현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경제적으로 이 바람직한 적정 인구수는 좀 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가 공기의 질, 그다음에 삶의 여건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또 반대편으로는 이제 국방의 문제라든가 안보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 안보를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런 이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인구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어디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누구의 선호를 살려서 정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유용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주어진 조건으로 보는 뭐 기술력이라든가 자본 그거는 어느 만큼 우리가 인구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심지어는 뭐 국토의 규모도 국토 개발을 통해서 안 쓰던 땅을 뭐 넓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적정 인구가 뭐 몇 명이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적정 인구에 도달하는 그 수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를 낳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지금 낳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람을 죽지 않게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적정 인구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군대 갔을 때 뭐 이 군화가 지급이 되죠. 네. 근데 안 맞으니까 발을 바꿔라 하는 거의 그런 그 논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책에서 그 비유를 보고 아주 통쾌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구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예. 인구에 맞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인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인구 규모라는 것은 적정 인구, 어떤 뭔가 적정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칩니다. 아니면 거기보다 많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이걸 적정 인구 산출할 수도 없고 그거를 도달하는 방법도 상당히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자연스럽게 말씀 주셨던 게 인구 규모 말고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인구 구조 문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지만 예. 거의 모든 연령층의 모든 특성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겠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주는 중요한 이유가 아이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아이가 안 태어나면 우선은 아이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청년 수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사회에 매우 그 빠른 속도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매해 태어나는 사람의 이제 수를 따질 때 보통 코호트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코호트의 규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이게 한 3분의 1. 그다음에 한 50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회 뭐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대개는 매년 몇 명의 사람이 태어나는지에 대체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많아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산부인과의 뭐 병상수라든가 의사수,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또 병원과 의사수, 뭐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의 정원, 그다음에 이제 군대의 그 장병의 수.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매해 이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는 매년 몇 명이 태어나서 몇 명이 이렇게 진출을 하는가 하는 것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충 사회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게 되면은 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상당한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게 특히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적 자금을 축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 수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갑자기 뭐 다른 걸 하실 수도 없고요. 어디로 옮기기도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 장병의 수가 장정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갑자기 지금 군 시스템이라든가 군의 어떤 기술 자체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에 굉장한 혼란과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변화가 10년이 아니라 뭐 한 30년에 걸쳐서 또는 50년에 걸쳐서 똑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이제 흡수를 해서 그 큰 비용이 없이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로 그 이전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충격의 크기라든가 이제 비용의 크기를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속도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규모가 굉장히 빨리 주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그것 자체보다도 코호트 사이즈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의 문제죠. 네.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지금 한국이 당면한 인구 위기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 유럽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뭐 교수님처럼 아주 명쾌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페이퍼들 읽으면서 그냥 알고 있었던 것들이, 가끔 요즘 이제 인구 문제 설명하면서 그때를 이제 비교하는 작업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속도 문제가 왜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그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때의 물리적인 시간 말고 사회적인 맥락적인 시간은 정말 천천히 구조도 바뀌고 혁신성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 2세기 이상의 흑사병에 전개됐던 그 시간적 흐름과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뭐 반세기 만에 지금 인구가 뭐 어떻게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옛날 뭐 100년치의 경제적 혁신이 단 1년 만에 창궐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매년 더 대응하는 속도라는 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급감해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떤 대전제였냐면 인구 규모만 그냥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뒤틀려서 국민연금 제도, 의료보험 혜택, 그 다음에 국방,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들었다 놔야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면 이건 진짜 속도가 너무 부담감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앞서 우리 독자분들께, 예비 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라는 워딩을 구체화시키니까 확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 그 치킨집 사장님께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이 그냥 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가 뒤틀렸기 때문에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그때 남은 치킨집 사장님이 되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이제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강소국가라고 분류되는 국가는 그 인구에 맞춘 파인 튜닝된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막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저기 밀국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인 인구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혁신성, 특허 출원하고 이런 거 하려면 좀 인구가 그래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떠세요? 특히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소국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과연 그런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국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뭐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 예로 삼을 수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의 국방이 뭐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인구가 900만이 안 되는 나라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국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 수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의 문제, 뭐 기술력의 문제, 그다음에 자본의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 분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건 역시도 역시 속도하고 구조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이 안보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뉴욕타임스 기사도 이제 그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제 그런 국방력이 이 북한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지 인구가 준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줄고 젊은 사람이 많이 주는 것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을 해서 이제 어떻게 국방력을 유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는 이제 기술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이제 기술로 대체하는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도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도입이 돼서 거기 적응하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라는 것이 속도만 좀 줄일 수만 있어도 궁극적으로 인구가 거기까지 줄어도 이 국방에 있어서의 대비를 하는 점에 있어서도 참 빨리 준다는 것이 굉장히 한국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